오늘은 계엄과 탄핵 국면 그 위기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권영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아침부터 의원님실을 찾아오는 건 처음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유, 지도부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국회 본청에서만 예, 뵀는데 의원실 오니까 좀 새롭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또 중진이신데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20년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벌써 조금 넘었네요. 그렇죠. 예. 이 의원실에서 의원님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물건 좀 하나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한 20여 년, 뭐 중간에 이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는 거는 이 액자입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네. 예, 제가 2002년 8월에 처음 이제 국회 보궐선거로 들어왔을 때 네. 이 문민정부에서 이 교육문화수석을 하셨던 김정남 선생께서 저한테 앞으로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라는 취지로 이제 써주신 글인데 이 맹자에 나오는 문구라고 그럽니다. 네. 여민유지. 네. 그러니까 이 옛날로 치면 백성, 요즘은 뭐 국민 그러죠. 국민들과 함께 거기에서 말미암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그 길을 옳은 길을 반드시 가라, 꿋꿋하게 가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 그래도 지금거리에서 취재해본 바로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문구대로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먼저. 평가해 주시니까 그럼 정말 고맙네요. 인터뷰 좀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예. 의원님. 생방송 그렇죠. 대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생방으로요? 예. 그래서 좀 긴장감 좀 풀어드리려고 예. 이렇게 가벼운 질문을 예.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 예. 토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민주당 그렇더라고요. 주도로 예. 방송법이 상정이 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통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데 24시간이면 종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법안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소수당이 그 마지막으로 그 다수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살라미이라 그래가지고 회기를 짧게 끊어서 네, 하다 맞아요. 보면은 이제 필리버스터가 길어야 24시간밖에 안 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우리가 2022년에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었으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이 위헌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나치게 이념적인 법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2020년 다수당이 된 뒤부터는 뭐 정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부도하게 이게 법안이라든지 뭐 국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그 원내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길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나왔듯이 뭐 이게 국민들로부터 말미암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소수지만 그 여당 정부도 뭐 아무리 소수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의 뜻을 얻게 된다면은 뭐 다음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네, 법안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국민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뭐 맞습니다. 밤 24시간 국회가 운영이 되면서 뭐 한 사람이 뭐 많게는 한 10시간 가까이씩 하면은 좀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될 되시겠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이 또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잖아요. 의원님께서 이제 국회 기재위 맡고 계시니까 내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듣는다고 하시는데 좀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 질문하실 건가요? 글쎄요, 뭐 집중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실은 이 통상협상이 옛날에 그 한미 FTA 할 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거의 다 지금 다루는데 실제 드러난 건 얼마 없으니까 얼마나 물어볼 게 많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그 협상을 완료했는데 네.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FTA가 있어가지고 무관세였었지 않습니까? 0%였잖아요. 그렇죠. 0%였었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자동차 관세 15% 내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본이 15%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은 2.5% 관세를 원래 부과됐었으니까 네. 우리 12.5로 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그런 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뭐 이게 또 시장이 정확하니까 그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폭락을 했던 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또 이 투자 부분 이게 지금 그 3,500억 불 그러니까 한 500조 가까이 네. 되는 돈이죠. 뭐 엄청난 부분인데 정부는 이걸 나눠가지고 그 일반 투자 2,500억 불하고 그다음에 그 2,000불하고 2,000억 불하고 그다음에 조선 부분에서 소위 바스가 맞습니다. 네. 그 1,500억 불을 나눠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2,000억 불로 선박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위 조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하고 미국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특히 3,500억 불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먼저 비슷한 협상을 체결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지금 터무니없이 큽니다. 전체 GDP 대비해서 EU는 제가 기억하기에 한 6, 7% 정도 네. 투자하는 맞습니다.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4%, 근데 우리나라는 18, 19% 네.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투자 내용도 문제인 게 그게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수익은 누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다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지정하는데 대통령이 지정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수익도 9대1로 받는 미국이 네. 90% 가져가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쪽에서 하는 설명은 뭐 전혀 다르거든요. 특히 수익 부분도 다르고 또 이 직접 투자는 뭐 정부가 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뭐 우리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거의 못 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외로 다 자본이 그렇죠. 빠져나가는 그렇죠.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일자리도 빠져나가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문제가 지금 최근에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노동쟁의의 그 조건에 대상에 대해서 이게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로 그러니까 투자가 나가서 국내에서 더 이상 그 생산량이 줄거나 그냥 정체가 된다 그러면 노동 조건과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데모도 심하게 일어날 맞습니다. 겁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실업이 계속 특히 청년 실업들을 괜찮은 일자리들이 걱정인데 대기업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좋은 일자리들은 생겨날 수가 없겠죠. 해외로 또 예,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하고 디지털 관련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더 이상 없다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대통령의 이 SNS 발언이라든지 전혀 다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디지털 관련해서 뭐 플랫폼법이라든지 뭐 정밀 지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8월 말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될 텐데 안보 관련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방위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미국 무기를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방위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하고 완전 별개로 또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8월 우리 한미 정상들의 정상회담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 돼야지 국민들도 편안한 거니까 뭐 우리가 야당이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네,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정쟁 이런 건 없다고 그렇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인데 뭐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국경선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 해야죠.
그런데 이런 관세 협상이요, 국내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경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국내 투자라든지 국내 그쵸. 일자리라든지 네. 국내 경기라든지 이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다 영향이 있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를 인상한다, 또 증권거래세를 인상한다, 또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하향한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규정한 게 이재명표 세금 폭탄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관세 협상과 맞물리면요, 민생 경제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비판도 지적도 나오는데. 뭐 전적으로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우리 국민들도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놓는 게 아니라 뭐 상법에도 아주 심하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도 개정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세금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과 관련해서 법인세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특히 그 대주주의 그 이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은 그게 뭐 이 부자적이 감세가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 매기는 것들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뭐 주식에 대해서 코스피 5천을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주주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준을 줄여버리게 되면 대주주들이 연말에 빠지고 연말에 빠졌을 때 주식이 폭락하고 그러면 개미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장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에 거의 그 총액 기준으로 해서 100조 가까이가 빠졌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진짜 기업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하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소비 쿠폰, 그러니까 뭐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재정에 좀 안정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적자가 지금 크니까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소비 쿠폰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 추경을 통해서 13조나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13조는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하는 건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무슨 뭐 헬리콥터로 돈 뿌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효과가 없이 계속 불황이 연속이 됐었거든요. 오히려 자유화하면서 좀 그 긴 불황의 터널을 좀 벗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차라리 그런 걸 SOC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걸로 할 것이지 이런 그냥 돈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또 우리 국민들도 이제 현명해져가지고 대부분 반대하거든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생각인지에 대해서 정말 헛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혹시 표에 도움이 되는 그냥 뭐 자기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 방향으로만 무조건 가려고 그러는 태도는 이재명 정부가 제발 좀 그만뒀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십니다. 민생을 살리고자 하면서 이제 세금을 높이는 이게 좀 상반되고 엇박자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서 뭐 부동산 문제도 세제도 건드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당 밖의 상황 되게 복잡한데요. 이제 당내 상황도 저희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약간 당내 문제를 좀 여쭤보겠으면 어제 윤리위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후보 교체 파동 그것과 관련한 징계 청구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 징계 청구 대상자가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때 비대위원장이셨던 또 사무총장 이양수 의원님까지 좀 윤리위 문제라 말씀하시기 조심스럽겠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심스러울 거 없습니다. 그 당무감사위에서 저는 우리 당내 일부 세력들, 일부 소위 개파 쪽에서 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거라고 봐요. 내용도 틀렸고요. 당시에 우선 결론은 이 사람들이 이 당원 당규나 법규상 우리가 권한 없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이 당원 당규에 그 합당한 조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받았고 또 그 내용이 그 당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 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청구해서 그 가처분이 전부 기각이 되면서 이 정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재량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법원의 판단, 뭐 사실은 법원보다 우리가 더 우리 정당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법원이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 문제 삼은 거는 저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리위에서 뭐 잘 바로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14일에 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네.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윤리위 결정이 중요하냐면요, 저희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이게 또 한 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일부 세력에 의해서 그 좌우되는 분들을 빼놓고는 당시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막기 위해서 지도부가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기를 쓰고 모든 방안을 다 해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무감사위의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예, 그게 전당대회에 뭐 특별히 문제를 영향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리위에서 뭐 어느 쪽 개파라고 하긴 그렇지만요, 당내 의원들의 어떤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공정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한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당 밖에 복잡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솔직하게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마지막은요,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의원님께서는요, 뭐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또 이제 국회에서도 책 정말 많이 읽기로 그냥 이미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걸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책만 읽는다고 알려주는 게 반드시 온 건 아닌데. 아닙니다. 어쨌든 책에서 책은 어떤 지식과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권영세의 인생책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많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한 권을 골라라 이런 거는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서 한 권을 읽어라, 지정해라는 좀 어려운데. 최근은 아니지만, 한 몇 년째 전에 읽었는데, 계속해서 이건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보게 되는.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래는 독일 역사에 관해서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오래전에 검사 시절에 독일 법무부에 파견 나갔던 경험도 있어서 독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특히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히틀러를 탄생시키고 그런 진짜 인간적이고 인류적인 그리고 반역사적인 그런 아주 괴물 같은 그 정권을 탄생시켰는지가 우리한테도 큰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과거 통일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독일이 전후에는 또 완전한 민주국가로 바뀌어서 어떻게 분단을 극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독일 사회에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게 뭐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 공부도 좀 할 겸 해가지고 보는데 이게 정말 많네요. 이게 우선은 이게 How Democracies Die. 이게 데니엘 지블랏하고 스티븐 레비츠키라고 하버드의 교수가 아마 2017년, 18년 트럼프 대통령 일기 초기에 쓴 걸 겁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낙연 전 총리도 이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이 민주주의가 이게 무너지는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면에서 좀 이게 부실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피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지, 그 다음에
비교적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제, 관용, 상호 인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쵸. 오늘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되고 이게 이 다른 당의 인사를 가는데 우리 당의 원내대표한테는 인사를 안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선 자제 관용을 넘어서 우선 인정조차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 제가 히틀러에 관한 책을 읽는 것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이건 테이크오버. 예,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히틀러's final rise to power.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최종적인 그 권력에로서의 어떤 상승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 아주 소수적이파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이었던 그 이 히틀러의 나치당이 결국은 1933년에 그 이 집권당이 되고 히틀러가 총리가 처음에는 총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휘러라고 그러죠. 독일 말로. 예, 총통이 돼서 독일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독일을 결국은 유태인 대학살, 2차 세계대전 이런 걸로 이루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공고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거의 민주주의가 과도해서 이 민주주의가 우수해질 정도로 과도했었던 게 하루아침에 다 침묵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읽으시는 책 하나하나가요, 지금의 정치 현실과 맞닿아 있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책 소개까지 오늘 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 방에 찾아와 주셔서 제가 고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